국회 입법조사처, 한국부동산분석학회, 한국부동산분양서비스협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전세 사기 등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부동산 분양 대행 제도 개선 입법 공청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공청회 사회를 맡은 한국부동산분양서비스협회 상근 부회장 정동규입니다. 모두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공청회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한국부동산분석학회 회장을 맡고 계시는 건국대 신호철 교수님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마스크 벗어도 되나요? 아니면 벗어도 될까요? 예. 안녕하세요. 저 한국부동산분석학회 회장을 맡고 있는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의 신종철 교수라고 합니다. 다시 인사드립니다. 네, 뭐 이렇게 공청회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예, 공청회와 관련돼서 간단하게 인사말을 준비해온 인사말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희 부동산분석학회와 국민의힘 박정아 의원님,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님과 박영순 의원님, 국회 입법조사처, 한국부동산분양서비스협회가 공동으로 부동산 분양 대행 제도 개선 입법 공청회를 개최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부동산 분양 서비스는 부동산 상품의 소비자인 국민들에게 부동산 상품을 알리고 상품의 가치를 판단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소비자의 현명한 선택과 소비자 보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등 부동산 산업과 공급에 있어 핵심적 역할을 하는 서비스입니다. 이러한 부동산 분양 서비스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부동산 분양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져 왔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오늘 공청회는 부동산 분양 서비스에 대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법적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는 논의의 장으로서 큰 의의를 가진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공청회에서는 주택산업연구원 변석영 박사님의 기조 발표를 시작으로 좌장이신 서울시립대 오동훈 교수님의 주재하에 한국부동산분양서비스협회 전 회장님이신 이윤상 회장님, 이상영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님, 박만원 매일경제 부동산부 부장님, 탁정호 건설주택포럼 사무총장님, 장경석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님, 김명준 국토교통부 토주정책과장님의 토론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오늘 공청회를 위해서 발표와 토론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오늘 공청회를 위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많은 노력을 내주신 분들과 자리를 빛내주신 내빈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공청회를 통해 부동산 분양 대행업과 분양 서비스에 대한 제도적 관리 기반이 마련되어 국민의 권익과 소비자 보호가 강화되고 분양 서비스 품질이 향상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또 이를 통해 우리나라 전체 부동산 서비스 산업의 진흥과 발전이 더욱 진전되었으면 합니다. 저희 부동산 분석학회에서도 산학연관 연계를 통해서 부동산 산업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신우철 회장님 감사드립니다. 잠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상황 때문에 다 마스크를 끼고 계시지만 마이크를 사용하시는 분에 한해서는 마스크를 벗어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공청회를 공동 주최해 주신 더불어민주당 대전 대덕구 출신 박영순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의원님 지금 바로 인사 말씀 하시죠. 예, 박영순 의원님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전 대덕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영순 의원입니다. 오늘 전세 사기 등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부동산 분양 대행업 제도 개선 입법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최근 전세 사기 빌라이신과 연결된 분양 대행업자들이 구속되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분양 대응업에 대한 부정적인 언론 보도를 접하곤 합니다. 허위 광고, 과장 광고, 시장 교란, 잘못된 상담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사례 등입니다. 분양 대응업은 국민의 소중한 자산인 부동산과 연결된 중요한 업종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못하고 시장에 맡겨온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주택법과 건축물 등의 분양에 관한 법률 등에서 규정하고 있지만 분양 대응업은 법률적 정의조차 없습니다. 이미 부동산 분양 대응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체 수는 2,000개 이상으로 종사자 수는 약 6만 5천 명으로 추정되고 있고 부동산 분양 대응업에 대한 관리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이제 분양 대응업에 대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고 시장과 소비자의 신뢰를 더욱 확고히 다지며 그러기 위해서는 업계와 함께 그동안의 부정적인 사회적 인식을 개선해 나가는 노력을 해야 될 때입니다. 오늘 공청회에서 전문가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통해서 관련 제도에 대한 기반을 좋은 제도적 개선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뿐만 아니라 부동산 분양업계에서 종사하고 계신 분들의 다양한 여러 가지 이해와 요구 또 의견들도 제대로 수렴되고 또 소비자 시장의 신뢰가 다시 높아지는 그런 계기가 마련되길 바랍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공청회에 함께해 주신 박정하 의원님, 그다음에 허종식 의원님, 국회입법조사처 이신우 국회입법조사처장님, 처장 직무대리님, 장영호 한국부동산분양서비스협회 회장님, 신종철 한국부동산 분석학회 회장님, 자장으로 수고해 주실 오동훈 교수님, 발표와 토론을 맡아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뜻깊은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귀한 말씀 해주신 박인순 의원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지금 오늘 또 공동 주최를 해주신 더불어민주당 국토위 소속 인천 계양구 출신 허종식 의원님 오셨습니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큰 박수로 부탁드립니다. 네, 허종식 의원님도 바쁘시니까 인사 말씀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종식 의원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인천 동구 미추홀구 갑 허종식 의원입니다. 여러분 먼저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러셔야 될 것 같아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제가 기자 출신인데요. 제가 한겨레신문 기자 생활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부동산 전문 기자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우리 앞에 소종대 전 원장님 계시는데 원장님 포함하여 우리 회장님 다 오래전부터 아는 사이입니다. 우리 박영순 의원님도 복 많이 받으시고요. 지금 이제 요새 그 깡통 전세, 뭐 전세 피해, 전세 사기 이런 말 나오잖아요. 정말 이 부분을 보면 부동산 이 분양업하고 중개업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 두 가지 중에서 한 가지업만 정신 차렸어도 이런 일은 안 일어났을 겁니다. 이게 제일 안타까워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부동산 이 중개업 분양하는 쪽으로 보면 흔히 뭐 떴다방 이러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이 떴다방 위주로 돼 있는 상황에서는 허위 가장 광고를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 한탕하고 그냥 가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적절한 규제와 적절한 이 책임을 주지 않으면 이거 정말 사라지기 어려울 겁니다. 중개업도 똑같습니다. 중개만 하도록 해놓으니까 권한은 일부 있는 것 같은데 책임은 없습니다.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려면 권한도 일부 줘야 합니다. 그러려면 일정한 정도의 능력은 꼭 그렇다 할지라도 자격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지 않으면 늘 여기 와서 떴다방하고 저기 가서 떴다방하고 피해는 이거를 이제 분양받은 사람들이 보게 되고 또 전세가 보게 되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좋은 말씀해 주시면 저랑 우리 박정하 의원님이랑 박영수 의원님이 법안을 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
정말 이 분양이나 중개 이런 걸로 좀 피해가 보는 사람이 없는 그런 나라가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까? 그러죠? 왜냐하면 그런 걸 피해 보면 억울하잖아요. 억울한 사람이 좀 없는 나라가 좋은 나라죠. 여러분 올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의원님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입법 공청회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공청회 좌장을 맡은 서울시대 오동훈입니다. 작년 미국발 금리 인상 여파로 시작된 부동산 경기 침체 상황이 좀처럼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 3고의 복합 위기가 대출 상한 압박이라든지 미분양 아파트 증가, 거래 단절, 건설사 도산 등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IMF 때나 또는 외환위기 때보다 더 힘들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입니다. 부동산 이슈는 국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여야의 문제라가 아니라고 봅니다. 정부도 부동산 경기를 살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은 그 효과가 미진한 것 같습니다. 오늘 공청회는 부동산 업계와 학계, 언론사 그리고 국토부와 국회 등 현장과 전문가, 정책 결정가가 참여하는 뜻깊은 자리입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전세 사기, 빌라왕 등 소비자 피해 방지와 분양 대응의 입법적, 제도적 과제가 실효성 있고 합리적으로 논의되기를 기대합니다. 6분 토론자의 의미 있고 실효성 높은 토론을 기대합니다. 자, 이제 주택산업연구원 변성현 박사님의 발제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부동산 분양 대행 제도 개선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맡게 된 주택산업연구원의 변석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이런 큰 자리에서 발제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고,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부동산 분양 대행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부동산 분양 대행 제도 개선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발표 목차는 보시는 바와 같이 분양 대행업이란 무엇인지 살펴보고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순서로 발표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 알고 계시겠지만 분양 대행사가 어떻게 생겨나게 되었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MF 이전에는 시공사가 토지를 획득을 하고 건물을 짓고 판매를 하는 모든 과정을 담당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IMF 시기를 겪게 되면서 건설사들은 위험이 적은 도급공사에 중점을 두게 되었고, 자금력과 개발 능력을 갖춘 디벨로퍼가 등장을 하면서 시행과 시공이 분리가 되게 됩니다. 부동산 금융도 기존의 단순한 담보 대출 형태에서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나 신탁과 같은 다양한 형태로 발전이 되는 상황 속에서 시행사와 시공사, 신탁사와 함께 참여 주체로서 분양 대행사가 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분양 대행사는 분양과 관련한 업무를 대행을 하고 수수료를 받아서 수익을 창출하는 회사로서 마케팅부터 분양 상담 그리고 청약 신청 접수까지 담당하는 실무적인 부분을 담당하는 곳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먼저 법에서 부동산 분양 대행업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하였지만, 현재 법률상에서 부동산 분양 대행업에 대해서는 정의를 하고 있는 것은 없고, 다만 대법원 판례에서 부동산 분양 대행업은 분양을 위임받은 대리인이 광고를 내거나 그 직원 또는 주변 부동산 중개업자를 동원해서 분양 사실을 널리 알리고 분양 사무실을 찾아온 사람들에게 부동산의 분양 가격, 입지 조건, 부동산 용도, 관리 방법 등 분양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설명하고 청약을 유인함으로써 분양 계약을 성사시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분양 대행 업무의 유형은 부동산의 종류나 업무 내용, 분양 목표, 분양 기한에 따라서 구분을 할 수 있겠고, 일반적인 분양 대행의 프로세스는 제안서를 접수를 하고 타당성 분석을 하고 계약이 체결이 되면 계약에 따라서 홍보, 안내, 상담과 분양 관리를 거쳐서 분양 계약이 종료가 된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분양 대행 업체가 몇 개나 있고 그 규모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사실상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공식적인 통계 자료가 없어서 분양 서비스 협회와 저희 연구원에서 실시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살펴보았고, 그 결과 분양 대행업체의 인력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약 7대3의 비율로 구성이 되고 업체당 평균 23명이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자본금의 규모는 전체 응답자의 73%가 3억이 넘는다라고 응답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분양을 대행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건설업 면허를 보유하고 있다라고 응답한 업체가 37.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응답자의 90%가 지난 한 해 동안 1000세대가 넘게 분양한 것으로 나타났고, 매출액은 100억 초과 400억 미만 구간에서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협회 회원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량 기업을 대상으로 결과값이 나왔을 거라고 추측이 되는 부분입니다. 분양 대행 업체 수는 설문조사를 통해서 파악한 업체 수는 약 2,000개이고 표준산업 분류에 따라서 파악한 업체 수는 약 2,800개입니다. 표준산업 분류표에 따르면 부동산업에 등록된 사업체 수가 16만 8천 개이고 분양 대행업이 포함된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이 약 10만 개입니다. 이 중에서 약 2.8%가 분양 대행업을 통해서 매출이 발생을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분양 대행업 사업체 수는 약 2,800개로 추정을 한 것이고, 앞서 살펴보면 업체당 평균 인력수를 반영을 하면 종사자 수는 약 4만 6천 명에서 6만 5천 명으로 추정이 되고, 이 중에서 정규직은 약 70% 정도가 해당이 된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동안 과열되었던 부동산 시장과 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부동산 하락기를 맞이하면서 관심이 조금 줄어들었지만, 그동안 부동산 상품이 다양해지면서 주택뿐만이 아니라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전 국민이 관심이 많아졌고, 전반적으로 부동산 시장의 규모는 예년에 비해서 커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부동산 시장 규모가 커지는 거에 발맞춰서 과연 분양 대행업도 제도가 잘 정비가 되어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분양 대행업에 관한 법은 분양 대상이 주택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그 적용법이 다른데, 먼저 주택을 분양하는 경우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2018년에 청약시장이 과열이 되는 분위기 속에서 일부 분양 대행사의 불공정 행위를 일으키는 사건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국토부는 분양 대행 업무를 할 수 있는 주체를 건설업 등록 사업자로 제한하도록 지시를 했고, 2019년 4월에 주택법이 개정이 되면서 분양 대행자의 자격이 주택 건설 사업자, 건설업자,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자, 부동산 개발업자, 그리고 법인 개업 공인 중개사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업 주체는 이러한 분양 대행자에 대한 관리 감독을 하도록 하였고, 분양 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분양 대행자 교육의 세부 방법을 규정한 분양 대행자 교육에 관한 규정이 2019년 12월에 제정이 됩니다. 이런 법규 개정 절차를 거쳐서 현재 주택 사업에 대해서는 주택법과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그리고 분양 대행자 교육에 관한 규정을 통해서 분양 대행자의 자격 요건을 제한하고 있고, 분양 대행자의 업무 범위나 교육 방법 또는 벌칙에 대한 사항들을 법에 담음으로써 주택 시장에 있어서는 분양 대행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제도화가 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30세대 미만의 주택의 경우에는 주택법에 적용을 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최근에 주택 시장에서 불거진 분양 대행업자에 의한 전세 사기와 같은 사건이 발생을 했고,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택 외 부동산에 대한 법 제도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 4월에 분양 사업자가 건축 허가도 나기 전에 상가를 분양을 해서 분양 대금을 유용해서 약 3,200명에게 총 4천억 원 상당의 재산상의 피해를 끼치는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2004년 10월에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을 제정을 하게 되었고, 이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을 통해서 분양에 대한 절차는 마련을 하였지만 분양 대행 업체에 대한 내용은 없고 부당한 표시 광고에 따른 벌칙에 대한 내용만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금지 행위 규정만으로는 그 실효성이 부족하다라는 지적이 제기가 되면서 홍기원 의원이 주택 외의 부동산에 대해서 분양 대행업 등록 제도를 도입하겠다라는 내용을 담은 부동산 서비스 산업진흥법 일부 개정 법안을 발의를 하였습니다. 최근에는 수익형 부동산이 공급이 확대가 되고 새로운 유형의 부동산이 등장하면서 건축물 분양 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라고 인식을 하고 국토부에서 건축물 분양 제도를 아파트 수준으로 개선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고, 이에 따라서 작년 12월에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발의가 된 상태입니다. 비주거용 부동산의 경우에는 부동산의 종류에 따라서 분양에 관한 근거법이 다릅니다. 오피스텔이나 상업시설, 생활형 숙박시설의 경우에는 건분법에 따라서 사업자가 허가권자에게 분양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고, 지식산업센터를 분양하는 경우에는 산업 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한 자가 모집 공고안을 작성을 해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비주거용 부동산의 경우에는 분양을 위한 신고나 승인 외에는 분양 대행 업체의 자격을 제한하는 등의 제도는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주택과 비주택 부분의 법 제도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주택을 분양 대행하기 위해서는 주택법에서 정하는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개별법에 따라서 일정 규모 이상의 자본금을 갖추고 전문 인력을 고용해야 하는 등의 자격 요건이 필요하고, 분양 대행 업체의 종사자는 매년 분양 대행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주택 외의 부동산의 분양 대행을 하는 경우에는 분양 대행 업체에 대한 어떠한 규제가 없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분양 대행 업체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고, 소비자 피해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방치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분양 대행업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 도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분양 대행 업체에 대한 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러한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들에게 전가가 되고 있는데, 주로 나타나는 피해 사례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례가 건축 허가 내용과 상이한 내용을 광고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입니다. 확정되지 않은 지하철 노선이나 지하철역을 개통 예정인 것처럼 광고한다든지, 인근의 미확정 사업에 대해서 부풀려 홍보한다든지 하는 것들이 이 사례에 해당이 된다라고 할 수 있겠고, 분양대행사 직원의 잘못된 상담, 예를 들어서 수익성을 보장하겠다 또는 잔금 대출이나 융자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식의 잘못된 정보를 전달해서 소비자가 피해를 보는 상황이 발생을 하고 있고, 제대로 된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서 매년 10,000명이 넘는 청약 부적격자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장동 사태에서처럼 회계감사에서 의견 거절 처분을 받은 자격 미달의 분양 대행사가 대장동 지구의 분양 사업을 독점하는 사례도 발생을 하고 있고, 최근에는 30세대 미만의 신축 빌라를 분양 대행업자와 갭 투자자가 개입되어서 전세 사기를 치는 사건이 발생해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선행연구에서 지적하고 있는 분양 대행업의 문제점들입니다. 주요한 문제점으로는 분양 대행업체의 영세성, 그리고 등록 체계 및 등록 요건의 부재, 그리고 전문성, 교육의 부재를 지적하고 있었고, 이러한 선행 논문을 통해서 지적하고 있는 문제점을 토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영세한 분양 대행 업체가 난립을 하고 있고, 이러한 업체들이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폐업과 설립을 반복한다는 것을 가장 큰 문제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으로는 분양 대행업에 대한 정의가 없고 제대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라는 점을 문제로 인식하고 있었고, 주택 부분에서는
법에서 정하는 분양대행자의 자격 기준과 실제로 분양대행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준 간에 괴리가 있다라는 점, 그리고 분양대행자 교육이 한계가 있다라는 점을 지적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비주택 부문에서는 분양대행자의 자격 기준과 교육이 없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이러한 문제점들은 앞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라고 보고 지금부터는 개선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분양 대행업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분양 대행업을 제도권으로 흡수를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분양 대행업과 분양 대행업자에 대해서 정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양 대행자의 자격 요건에 대해서 정비를 해야 합니다. 주택 부문에서는 분양 대행자의 자격 요건을 주택 건설업자, 그리고 건설업자,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부동산 개발업자, 그리고 법인인, 개업, 공인, 중개사로 정하고 있지만 이것은 실질적인 분양 대행 업무와는 무관한 개별법에 따른 등록 사업자를 중심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주택법에서 정하는 분양 대행자의 자격 요건이 적합한지에 대한 적절성 문제가 있고, 비주택의 경우에는 분양 대행업자에 대한 자격 요건이 없기 때문에 무자격의 분양 대행 업체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분양 대행업은 국민의 재산과 관련된 사항을 다루는 업무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성을 갖춘 사업자가 분양 대행 업무를 수행하도록 자격 기준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전문성 부분입니다. 주택법에 따라서 분양 대행을 하는 경우에는 분양 대행 업체에 종사하는 사람은 1년에 한 번 분양 대행자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교육에서는 전문 지식과 함께 윤리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는데 1년에 한 번 하는 8시간의 교육을 통해서 모델하우스에서 예비 청약자들을 대상으로 상담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게다가 비주택 부문에서는 관련 교육이 없는 상황으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을 강화하고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업체의 영세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업체가 영세하고 자격 미달의 업체가 이제 우후죽순으로 생기다 보니 업체들은 사업을 연속적으로 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분양 대행 업체의 전문성을 악화시키는 가장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등록 제도 도입을 통해서 진입 장벽을 마련할 필요가 있고 소비자 보호를 위한 보증 보험 가입 의무화 방안을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관리에 대한 것입니다. 현재 주택 부분에서는 사업 주체가 분양 대행 업체에 대해서 관리 감독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사업 주체가 입주자 모집 승인을 받으려면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분양 대행자의 교육 수료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관리 감독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이고 비주택 부분에서는 전혀 관리가 없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등록 체계를 마련을 하고 등록한 사업자는 사업 실적을 보고하고 정기적으로 실태 조사를 하고 정보 종합 체계를 구축을 해서 사업 주체와 소비자가 건전한 업체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현재로서는 신뢰성 있는 통계 자료가 없어서 국토부에서조차 분양 대행업의 현황을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산업 분류 체계 개정을 통해서 세세 분류해서 부동산 분양 대행업을 별도로 추가하는 것에 대해서 제안을 하는 바입니다. 부동산 분양 대행업과 관련해서 제도적으로 미비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이 되면서 현재까지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어 왔습니다. 그중 첫 번째가 홍기현 의원이 발의한 부동산 서비스 산업진흥법입니다.
이 발의안은 부동산 시장에 영향력이 큰 업종, 즉 부동산 매매업, 부동산 자문업, 그리고 부동산 분양 대행업에 대해서 등록이나 신고를 하도록 하고 이것을 법정화하고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한 의무사항과 금지 행위를 규정하는 것을 주요한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다만 개정안에서는 부동산 매매업과 자문업이 함께 내용이 담겨져 있다 보니 법 개정이 지연되는 등의 문제가 있고, 정의 부분에서 부동산 분양 대행업자의 주택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분양 대행자는 제외하고 있기 때문에 통합적으로 부동산 분양 대행업자를 관리하는 데는 여전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두 번째로는 공동주택 분양 제도에 비해서 미비한 부분이 있어서 건축물을 분양받은 자의 피해가 지속되는 등 제도를 개선할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서 작년 12월에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가 되었습니다. 건분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면 비주택에 대한 분양 대행업을 등록하도록 법정화를 하고 금지 행위를 규정을 해서 소비자 피해를 막고자 하는 것을 담고 있고, 여기에서 분양 대행업자에 대해서는 주택에 따른 분양 대행자의 요건을 갖춘 전문 인력을 갖추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행 주택법상에서 나타나고 있는 분양 대행자의 자격 기준에서 나타나는 문제를 고스란히 답습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보고 있고, 건분법을 개정을 하더라도 지식산업센터나 휴양형 콘도 등은 여전히 아무런 규제가 없이 분양할 수 있어서 소비자 피해는 지속적으로 발생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부동산 분양 대행업자를 제도권에서 관리하고 이들의 분양 대행 관련 행위를 감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그동안 다양한 방안을 검토를 하였습니다. 지금과 같이 주택과 비주택을 구분을 해서 관련법을 투트랙으로 가지고 가면서 비주택 부분에 대한 것을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이나 부동산 서비스 산업진흥법에 추가하는 방안 등에서 검토를 했지만 근본적으로 분양 대행업에 대한 정의와 자격 요건의 문제에 부딪히면서 어려움에 직면을 했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제도권 내에서 부동산 분양 대행업자를 관리 감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오늘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 안이 기존의 홍기현 의원이 발의하였던 부동산 서비스 산업진흥법의 개정안에서 앞서 살펴봤던 문제점들을 보완을 하고 부동산 분양 대행업에 대한 내용만 간추려서 수정 발의하는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때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현재 발의안에서 부동산 분양 대행업자의 주택에 따른 분양 대행자를 제외하고 있지만 통합 관리를 위해서는 이것을 다 포함하도록 법안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등록 사업자에 대해서는 실태 조사와 시스템 구축을 통한 관리, 그리고 금지 행위 및 벌칙 등의 제재를 통해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두 번째 방안으로는 부동산 분양 대행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것입니다. 분양 대행업을 제도권에 편입해서 통합적으로 관리하겠다라는 목적 아래 정의부터 등록 제도 도입, 교육 의무화, 보고 의무, 실태 조사, 그리고 제재 및 금지 행위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는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그동안 분양 대행사가 분양률을 높이기 위해서 과장 광고나 허위 광고를 하면서 분양 과정에서 시장에 문제를 일으키는 사건들이 빈번하게 발생을 하였고, 이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어떠한 방식으로든 제도권 내에서 부동산 분양 대행업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육성을 하기 위한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이를 통해서 전문성을 강화하고 투명성을 확보해서 소비자들에게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이것으로 오늘 제가 준비한 발표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동산 분양 대행업의 현황과 그 분양 대행업을 둘러싼 소비자 피해 사례, 또 분양 대행업의 전문성 강화, 투명성 확보, 또 수요자들에게 양질의 분양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입법 및
제주도 과제를 중심으로 발제해 주셨습니다. 특히 발제자께서는 부동산 서비스산업진흥법 일부 개정안 수정 발의와 또 부동산 분양 대행업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을 구체적인 대안으로 제시해 주셔서 인상적입니다. 변석영 박사님 감사드리고 변 박사님께 감사의 박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상 발제를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토론자가 모두 6분입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토론 시간은 각 패널별로 약 5분 정도씩 드리겠습니다. 토론이 끝난 후에도 플로어에서 서너 분 정도 청중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청회 목적이 발제 및 토론 내용을 입법 과정에 충분히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토론 순서는 학계, 전문가, 업계 측 토론을 먼저 듣고 국회 입법조사처와 국토부는 맨 마지막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먼저 명지대 이상영 교수님 토론을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영입니다. 제가 이 분양 대행과 관련해서 이제 외국의 경우에 우리하고는 어떻게 다른가 이런 관심이 좀 있어서 이제 해외에서 이런 관련된 이제 업체를 갈 때마다 이제 어떤 식으로 이 나라에서는 이런 분양을 하느냐 그리고 그런 뭐 판매 대리를 하느냐 이제 이런 거를 좀 많이 물어봤는데 우리나라처럼 뭐 예를 들어서 기존 부동산은 중개업에서 해야 한다. 또 뭐 분양은 뭐 따로 또 뭔가 분양을 하는 쪽에서 해야 한다. 그걸 대행하는 쪽에서 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사실은 그 칸막이가 별로 없거든요. 예컨대 이제 제가 일본의 그 중개법인이나 이런 데 방문해 보면 아예 부서가 기존 거를 매매하는 부서, 임대하는 부서, 분양하는 부서 딱 이렇게 이 부동산의 중개 유통의 모든 영역에 역할을 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거는 사실은 뭐 일본만 그런 게 아니고 제가 홍콩에 가서 물어봐도 마찬가지고 어느 나라를 가서 물어봐도 이게 개별적으로 각각이 이렇게 제도화돼서 분리돼서 운영되지 않는 게 일반적인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좀 어떻게 보면 이제 고도 성장을 하고 또 굉장히 이런 부분에서 빠른 변화가 있었던 경우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굉장히 좁은 업역만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규제를 하고 또 그런 제도를 만들고 이렇게 해왔던 것이 결국은 이제 중간에 이제 가장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브레이크가 생긴 부분이 이 분양 대행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까 이제 우리 변 박사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봐도 분양 대행을 제도화하는 과정 자체가 아주 최근에 이루어진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굿모닝 시티 사태 때 그 비주택에서의 이 선분양이라는 것이 허그의 보증도 없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엄청난 피해가 생겼거든요. 그래서 건분법이라는 게 결국은 뭐냐면 비주택 쪽에 제도화를 시켜주기 위해서 후분양을 선택을 한 겁니다. 건분법의 핵심이 뭐냐면 공정이 80% 이상 돼야 분양할 수 있다. 아예 그렇게 만들어 버린 거죠. 선분양 자체를 할 수 있는 그걸 통해서 생길 수 있는 문제를 막아버리기 위해서 원천적으로 저는 굉장히 잘된 입법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분양 대행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해온 것이 아니고 사실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대표적으로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는 허그에서 분양 보증을 한 상태에서 사실상 뭐 이런 그 분양의 어떤 사기라든지 이런 문제들은 거의 발생하지 않아 왔던 거죠. 오히려 이제 뭐 경기가 나빠져서 건설회사가 이제 미분양에서 부도가 나고 이런 문제들이 있었던 거지. 그런 지금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이게 30세대 이상의 영역에서의 제도나 이런 것들은 상당히 잘 갖춰져 있고 실제 전세 사기가 그런 분야에서 생기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정확하게 어디서 생기는 거냐면
제도가 없는 곳에서 생기는 것이거든요.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 다세 연립 또 오피스텔 이런 것들이 결국은 허구의 분양 보증 대상도 아니고 또 어떻게 보면 그런 것에 대한 정확한 가격의 평가라든지 뭐 관리가 안 되는 영역에서 지금 생기고 있다라는 것이 결과적으로 이제는 우리가 그 영역을 제도화해 주지 않으면 앞으로도 이 문제는 해결을 못할 거다.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오늘 공청회의 어떤 필요성 내지는 논의가 이제는 그것이 돼야 하는 어떤 상황이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요. 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그 분양 대행이라는 곳에만 초점을 가지고 이제 계속 그 제도화에 대한 논의를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어떤 면에서는 일정 영역들은 분양 대행이 지금 체제로 가더라도 사실 문제가 안 되는 영역이 있고 그것이 좀 불가피하게 무엇인가 제도화를 해서 꼭 막아줘야 되는 영역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특히 이 그 분양 보증이나 건분법의 대상이 되지 않거나 또 거기서의 어떤 분명히 제도적으로 허점인 부분을 보완해 주는 것이 필요하고 따라서 이제 여기서 입법을 하시는 방식이 이제 별개의 입법을 하는 것이 사실 뭐 제일 바람직하겠죠. 그렇지만 기존의 법에 분명히 비어 있는 부분들을 개선하는 방식도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특히 전세 사기와 관련해서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결국은 우리가 전세라는 제도는 다른 나라에 없기 때문에 사실 이런 이슈 자체가 존재하지 않거든요. 이게 한국에만 존재하는 문제이고 그러면 전세라는 게 결국 뭐냐면 집값 대비해서 어느 정도의 그 가격을 유지하느냐 이게 그러니까 최소한 집값보다는 어느 정도 이렇게 여유분이 있어야 이것이 문제가 안 생기는 것이고 그러니까 잘 보시면은 대단지 아파트에서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거든요. 다 생기는 문제들이 비아파트의 열악한 주택에 생기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는 정확하게 가치 평가를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 안 되는 영역이 뭐냐면은 이 비아파트 영역의 주택들입니다. 이거에 대한 가치 평가나 가격 평가가 근데 이게 참 안 된 얘기인데 과세를 하기 위한 공시가격은 다 존재하거든요. 그거 다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전세상에 다 간다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그러니까 이거는 분명히 뭔가 주택에 대한 가격에 대한 공시의 방식이나 그런 것들을 평가하는 기관들 또 금융기관들 이런 데가 협력적으로 뭔가 이 주택에 대한 투명한 가치 평가를 하는 그런 시스템을 제공해 줘야 그 전세 가격이 적정한지 아닌지를 판단을 사실 소비자가 할 수 있는 건데 지금 그런 것이 없이 계속적으로 그 전세금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것이 결과적으로 이런 전세 사기의 문제가 광범하게 퍼지는 그런 이유가 될 수 있다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드리시고 싶은 말씀은 아주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제도들이 분명히 잘 작동하는 영역이 있고 그런 부분에서 좀 지금 잘 안 되는 부분들을 어떻게 이 분양 대행에서 제도화를 시켜줄 것인가라는 관점에서 조금 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어떤 대안들을 좀 마련해 보는 것이 좋겠다. 그것을 종합적으로 한다면 가장 좋지만 뭐 또 그렇지 않다면 그 차선의 정책도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이상현 교수님 감사합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실제로 이 기존 부동산과 신규 부동산 관련해서 중개업, 분양 대행업 이렇게 뭐 구분해서 칸막이식으로 진행이 되고 뭐 이런 문제점이라든지 해외 사례와 다르게 즉 일본이라든지 이런 경우와 다르게 진행된다 말씀을 하셨고요. 실제 30세 이상의 관련해서는 큰 문제가 제도 틀 안에서 발생하지는 않고 있지만 핵심은 비주거형인 그런 용도의 건물, 뭐 오피스텔, 지산 등 이런 것들이 제도가 없고 또 관리가 안 되는 그런 영역이기 때문에 제도화의 필요성을 언급하시고 특히 그 전세 사기 등이 많이 일어나는 비아파트 주택들의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잘 안 되는 부분에 대한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언급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은 박만원 매일경제 부동산부 부장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금 그 기조 발표에서 보니까 그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 분류된 사업체 중에서 약 2.8%가 분양 대행 통해서 매출이 발생하고 있다. 뭐 이런 숫자는 제가 처음 본 것 같습니다. 오늘 토론의 취지 맞게 전세 사기 관련해서 의미를 부여하자고 하면은 공인중개사와 분양 대행 업체 간의 이런 모호한 경계 또는 이 칸막이의 부재가 이런 피해를 키우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공인중개사와 분양 대행업 사이에 칸막이를 쳐서 그 각각의 전문성과 책임을 강화해야 된다 이런 취지로 준비를 했고요. 전세 사기 피해가 지금 너무 심각한 이슈이기 때문에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지적하신 것처럼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특이한 형태인데요. 전세가 거래 과정에 개입한 게 사실 당사자, 계약 당사자 제외하고는 공인중개사밖에 없죠. 그래서 전세 수요자들이 대개 이 중개사들이 전세 보증보험에 가입된 정상 물건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100% 안전하다 생각하고 계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세 계약 안정성을 높이는 데 있어서 공인중개사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이 책임을 강화하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는 칸막이를 치는 거고 하나는 책임과 전문성을 키우는 건데요. 우선 전세계약 관련 거래사고에 대한 배상 규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공인중개업소 손해배상 책임보증 한도가 개인 1억 원, 법인 2억 원인데요. 이게 거래 계약당 배상 한도가 아니라 해당 중개업소에서 연간 처리하는 모든 계약에 대한 한도액입니다. 정부가 다행히 새해부터 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에서 보증 한도를 2배로 높였지만 이번 화곡동이라든지 사례 보면 조직적 전세 사기에는 이런 금액마저 충분하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어제 국토부 조사 결과 보면은 최근 전세 사기 피해자들 평균 피해 액수가 1억 6천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중개업소가 수십 건을 거래 사고 난 전세를 수십 건을 다뤘다고 하면은 사실 피해자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몫이 없다고 봐도 되겠죠. 그래서 거래 건수로 건당 보증한다든지 아니면은 지금처럼 연당 보증 금액 한도를 훨씬 더 높여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공인중개사에 대한 교육 강화 그리고 사고 예방 노력 의무 이런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보험사의 보험 상품 예로 들면은 상품 리스크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경우에 불안전 판매라고 하죠. 설계사들에 대한 자격정지, 과태료 같은 규제가 있는데요. 전세 사기는 삶의 터전을 한꺼번에 날릴 수 있는 그런 범죄이기 때문에 보험 상품 손실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리스크가 크죠. 그래서 여러 겹의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동일 지역에서 동일인 소유 빌라 수십 채가 한꺼번에 전세 매물로 나왔다. 그러면 이걸 가장 먼저 알 수 있는 공인중개사가 당국의 위험 매물로 보고를 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또 근저당 설정 등에 대한 설명 의무를 다 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 중개업소가 거래 중개한 예를 들어서 5채 이상이라든지 복수의 거래에서 전세 사기가 발생했다고 하면은 사후적으로 규제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책임과 의무를 강화하는 대신에 공인중개사 협회를 법정 단체화하고 예산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반대급부를 준다면 중개사들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고요. 마지막으로 공인중개사 유사 분양 대행 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현재 이 기조 발표에서도 있었지만은 30세대 미만 공동주택이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데, 이로 인해서 일부 중개사 또는 중개 보조원들이 신축 빌라에 대해서
사실상 분양 대행을 하고 또 이런 주택이 다시 깡통 전세 등의 문제가 발생하기 쉬운 구조입니다. 그리고 지금 미분양이 늘고 있는 형태가 생활형 숙박 시설인데요.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일부 지역 중개업소들이 수수료를 받고 사실상 분양 대행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물을 분양에 관한 법률이 존재하는 이상 분양과 중개 업무를 확실히 구분하고 각자 영역에서 전문성과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 부장님 감사드립니다. 현재 공인중개사 분양 대행업 관련해서 담당 영역이 이제 분명히 구분되어 있어서 어떻게 보면 현 상황에서 각각 구분된 상태로 제도와 관리가 될 필요가 있다. 분양과 중개의 구분을 확실히 해야 되겠다는 말씀이 결론 같으신데요. 전반적으로 책임과 전문성을 제고할 필요한다든지 언급 내용 중에서 전반적으로 공인중개사 영역에 대한 비중을 두고 많이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특히 공인중개사 보증료를 높여서 의무 보증 영역을 확대한다든지 전세자의 피해가 1억 6천 정도가 될 만큼 심각하니까 그런 것에 관련해서 관리가 필요하다는 말씀으로 간단히 요약해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세 번째로 건설주택포럼 탁종호 사무총장님께 토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토론자 탁종호입니다. 네, 저는 참고적으로 분양 대행업을 해 왔습니다. 지금 이제 건설주택포럼의 사무총장의 건설업계에 이제 계속 종사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제 분양 대행업을 이런 철학적인 개념에서 한번 정의를 하고 싶습니다. 이 도심에서 건축물이 생성되면 인간들이 주거나 상업 이런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삶의 공간에 대한 소유와 사용에 대한 이 유통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분양 대행업이 거기서 큰 축을 잡고 있다고 정의를 해보고요. 여기는 이제 생산자, 소비자, 그중에 유통자가 이제 분양 대행업자와 부동산 업자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그 법제화를 위해서 분양 대행업이 산업군으로 분류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살펴보니까 이 현재 부동산업은 분양, 임대나 공급업과 관련 서비스업으로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요. 이 부분이 법제화의 분류 사업 코드입니다. 사람도 이렇게 태어나다 보면 주민등록증이 있듯이 이 국가에서 관리하고 있는 이 코드 문제가 지금 정착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주거 개발, 비주거 개발 공급업의 업무 영역이 있고요. 그리고 나서 부동산 중개업의 유사하게 현장에서 지금 부동산 상품이 유통되고 있는 구조입니다. 이런 분양 대행업에서 실질적으로 업무 영역을 하고 있는 걸 보면은 시행사나 건설사와 신탁사와 유통만 하는 부분이 아니고요. 여기서 컨설팅이라든지 전체적인 자금 설계라든지 이 사업 마음을 위해서 설계라든지 디자인을 다 참여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서 왜 분양 대행업의 종사는 전문 영역이 전속적이면서도 컴플리트한 프로젝트 매니저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기준에서의 전문가의 자리매김이 지금 부족한 것 같고요. 지금 우리가 이제 사업했을 때 CM이나 PM이 있는데 우리 부동산 대행업도 CPM이라는 컨설팅 오브 프로젝트 매니저먼트라는 정의를 저는 하고 싶습니다. 현장에서 일을 하다 보면 이 전문 영역에서의 분양 대행업이 사실 큰 역할을 하고 있는데도 자리매김을 하지 못하고 있는 기존 이 건설 현장에서의 아쉬움이 많았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분양 대행업도 이 중요도와 분양 대행업자의 수준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는데요. 이런 점은 사회적으로 신뢰성과 안정성 이런 부분이 사회적으로 구축돼야지만 부동산 마케팅 시장에서 분양 대행업이 자리를 잡아 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점에서 조속히 제도화가 필요한 시기라고 봐집니다. 저는 다시 말해서 이런 분양 대행업의 이 개발자에서부터 소비자까지의 유통, 이 사회나 경제적으로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상품의 포지션이기 때문에 더 절실히 필요하다고 보고요. 요즘 빌라 전세 사기가 발생됐는데요.
부동산은 여러분들도 현장에서 아시다시피 지금 기존의 인간들이 삶에서 영위할 수 있는 상당히 고가의 상품군입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 알겠지만 자동차 해봤자 우리 지금 어느 정도 가격입니까? 좋은 차가 2억에서 3억대로 기준한다면 이 서울에서 이 아파트를 기준한다면 15억에서 20억대로 기준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만큼 상품 자체가 고가이기 때문에 이번 전세 사기도 사회에 미치는 파장이 크게 나타나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서 유통과 부동산 시장 질서를 빨리 자리를 잡아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지금 그렇게 위해서는 현재 분양 관리 시스템을 사각지대에 생길 수밖에 없는데요. 세미나 발표에서 나왔지만은 30세대 미만의 상가나 오피스텔 이런 30세대 미만의 사업장에서 지금 빌라 사기의 제도권 밖에서 사각지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전반적인 이 건설 산업에 생산되는 큰 단위에서의 상품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유통 실태 현황을 파악하여 빨리 조속히 법률적인 개선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분양 대행업이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산업군에 정확하게 이 번호를 명칭을 받아야 되고요. 이런 보완을 통해서 법률적인 산업군을 분류하고 분양 대행업이 부동산 서비스 산업으로서의 자리를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탁 사무총장님 감사드립니다. 본인이 분양 대행업을 쭉 해오신 경험을 삼아서 지금 실제로 분양 대행업이라는 게 건설 산업 전반에 걸쳐서 프로젝트 매니저 역할도 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컨설팅 매니지먼트 역할이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특히 분양 대행업자의 신뢰성이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화가 정말 절실하다. 이를 위한 큰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를 하신 것이 분양 대행업이 표준 산업 분류 체계 내에 새로이 규정되고 구분돼야만 나름대로 이 사회에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않겠느냐. 그를 통해서 여러 가지 사회에 문제되는 것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겠다는 그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다음 네 번째로 주식회사 유성의 이윤상 회장님 토론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주식회사 유성의 이윤상 대표입니다. 저는 분양 대행업을 약 30년 정도 운영을 했는데요. 30년 동안 운영을 하면서 분양 대행에 대한 논의를 대한민국 국회에 소재한 회의실을 빌려서 이렇게 논의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참 큰 뜻으로 큰 의미가 있다 이렇게 받아들여지고요. 이 분양 대행업이라는 것 자체가 아마 세계에 보기 드물게 우리나라만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나라만 도입을 하고 있는 선분양 제도에 기인한 그런 제도가 아닌가 싶어요. 지금까지는 뭐 이런 국회나 혹은 정부 기관에서 분양 대행업에 대한 뭐 구체적인 논의가 한 번도 없었죠. 그런 차원에서 저는 이 분양 대행업을 영위하는 분양 대행업자의 관리, 분양 대행업에 대한 별도의 법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이런 그 분양 대행자의 관리 육성을 위한 별도의 법안이 필요한 이유는 분양 대행업자가 즉 소비자, 즉 국민 최일선 접점에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아파트 분양 가격은 평당 1,000만 원을 초과한 지가 오래됐죠. 따라서 실당, 호당 수억에서 수백억을 하는 분양 상품을 다루는 분양 대행업자는 시장에서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부동산 상품의 특성상 본인의 전 재산을 투입하여 분양받는 것이 현실이고요. 여기에 불량한 분양 대행자가 자기 이익에 매몰되면 일가족을 길거리로 내몰기도 하고 불행의 늪으로 밀어넣기도 합니다. 지금 전세 사기와 같이요. 연간 공급되는 아파트는 2022년 기준으로 약 37만 세대, 오피스텔 기준으로 약 2만 실, 그 외에도 지식산업센터, 생활숙박시설, 상업시설 등
많은 신축 부동산이 분양 대행업자들의 손과 입을 거쳐서 국민들에게 공급되고 있습니다. 분양 대행업자가 그만큼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게 크다는 것이죠. 그러나 분양 대행업자에 대한 기본 정보나 분양 대행업 종사자에 대한 실태 조사, 통계는 우리나라 어디에도 없습니다. 분양협회에서조차도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죠. 아파트 분양 과정을 잠깐 소개해드리면 분양 대행업자가 모델하우스에서 국민을 상대로 상품 설명도 하고 청약 정보를 안내합니다. 우리나라의 청약 제도, 청약 절차 가히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세계적입니다. 이 세계적이라는 의미는 좋은 뜻이 아니라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독보적으로 어렵고 까다롭습니다. 이 규정을 만든 국토부 머리 좋은 사무관님들조차도 머리를 절레절레 흔드세요. 도대체 청약을 하라고 만드는 규정인지 하지 말라고 만든 규정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무리 열심히 설명을 해도 한 달에 1000명씩 부적격자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분양 현장 일선에서는 청약 희망하시는 국민들에게 누군가는 설명을 해야죠. 상담을 해줘야 합니다. 정확한 상담을 하기 위해서는 가족 구성원들의 총 소득, 대출 현황, 청약 통장 현황, 심지어는 부인의 임신 상태까지 상담원에게 공개를 해야지만 정확한 상담을 할 수 있습니다. 한 집안의 은밀하고 아주 내밀한 것까지 모두 상담사에게 설명을 해야 정확한 상담이 이루어지는데요. 사실은 상담받는 본인도 정확하게 잘 모릅니다. 그래서 분양 상담사들은 이렇게 중요한 개인정보를 모두 듣고 분석해야 정확한 안내를 할 수 있습니다. 분양 대행업자에게 채용된 상담사라는 전문직 종사자들이 이런 일들을 참고해서 설명하고 상담하고 있는데요. 분양 현장에서 최소 10년 이상 훈련된 직원들입니다. 이런 상담사라는 직종은 분양 대행업자가 과거 수십 년간 분양 현장에서 훈련하고 교육해서 육성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불량한 마음으로 개인정보를 함부로 다룬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현재 분양 대행업자를 관리하는 유일한 수단은 주택법 54조 2항 분양 대행을 하기 위해서는 건설업 등록을 해라 하는 이런 자격 기준을 갖추고 있어요. 그런데 주택법에서 정한 이 분양 대행자의 자격은 분양 대행업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자격증 제도입니다. 또한 주택법에서 정한 분양 대행자의 법정교육 수료증을 시행자가 지자체에 제출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 주택법에서 분양 대행자 자격 기준이 제정된 계기는 아까 변 박사께서도 설명 잠깐 하셨는데요. 주택 시장이 2018년도에 엄청나게 과열됐습니다. 이때 이제 아파트 인기 아파트에서 선착순 분양 과정에서 다수의 그 공급 질서 교란 행위가 발생이 됐어요. 국토부에서 이제 분양 대행업자의 자격을 건설업자만 분양 대행을 해라 하고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혼란이 생겼죠. 이제 이 제도가 도입되니까 분양 대행업자들이 건설업 면허를 받으려고 우왕좌왕 이제 야단이 났습니다. 분양 대행 업무와 관계없는 건설 기술자를 고용을 해야 되고 이런 혼란이 발생하자 2019년도의 자격 기준을 주택 사업자, 도시 정비업자, 부동산 개발업자로 확대해서 현재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분양 대행 전문업자지 주택 사업자가 아니에요. 개발업자도 아니고 도시 정비업자는 더더욱 아니란 말입니다. 현행 주택법 분양 대행자 자격 기준의 문제점은 분양 대행업과 무관한 건설업 등의 자격 기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건전성 여부나 종사원의 규모, 교육 현황, 사업 실적 등에 대한 파악이 전혀 불가능하게 분양 대행업자를 제도권 내에서는 관리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21년도에 국정감사 여러분들 다 아마 방송 보셨을 거예요. 대장동 분양 대행업자가 회계감사에서 의견 거절을 받았어요. 이 의견 거절이 어떤 의미라는 건 여러분 더 잘 아실 겁니다. 이 회사는 들여다볼 필요도 없다, 이거 쓰레기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분양 대행업자들의 관리 방안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앞서서 이제 주산년에 변 박사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 세 번째 문제점은 복잡한 청약 제도를 이해하고
개인의 가정사까지 들여다보는 일성 상담사들이 연간 8시간에 불과한 법정 교육을 이수하는 것으로 분양 대행자의 자격을 부여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청약 부적격자 양산으로 인한 피해는 또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는 결과적으로 최종 소비자인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최일선에서 주택 공급 업무의 실무를 담당하는 분양 대행자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오피스텔, 상가, 생활 숙박시설 등 건축물을 분양받는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서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현재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은 공동주택 외에 오피스텔, 상가, 생활 숙박시설 등의 분양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는 법인데요. 이번에 상정된 건법부 개정안은 건축물 분양에서의 분양 대행자 자격 요건, 표시 광고에 관한 규정, 인터넷 표시 및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건법부 개정안은 분양 대행자의 자격 기준을 건설업자 등 분양 대행업자와 무관한 사업자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택법의 문제점을 그대로 답습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둘째, 분양 현장에서는 분양 대행업자가 오피스텔, 상가, 생활 숙박시설을 건물법에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 외에도 지역산업센터 또 30세대 미만의 빌라 이런 것들을 분양하고 있죠. 주거약자들이 거주하는 빌라와 같은 30세대 미만의 주택을 분양하는 분양대행업자의 경우는 주택보호의 분양대행자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지금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 건물법 일부 개정만으로는 이러한 전세 피해, 지역산업센터 분양 과정에서의 국민 피해를 결코 해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시장에서 분양 관련 대국민 피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선분양 제도 하에서의 분양 대행업자를 통합적으로 관리, 감독하고 또 육성하기 위한 법률 정비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회장님 감사합니다. 거의 발제 수준으로 내용을 총망라하셨습니다. 보통 이렇게 좌장이 하는 역할은 코멘트한 내용을 요약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적다 보니까 볼펜이 닳아서 더 이상 안 나옵니다. 몇 가지만 핵심적인 말씀을 간단히 제가 좀 요약해 보면, 본인이 이제 30년 이상 이 실무에 경험을 갖고 계시다 보니까 문제가 뭔지 이제 더더욱 잘 아시는 거죠.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가 이런 분양 대행업이라는 자체가 세계 유일하다. 또 우리나라는 선분양이라는 제도 때문에 이 청약 분양 규정이 정말 복잡 난이하다. 그래서 상담자의 전문성 제고가 절실하고 자격 등등도 규정하는 것이 굉장히 절실하다. 그런데 국내 현재 보면 여러 가지 관련 제도들은 주택 전문가도 아니고 건설 전문가도 아닌 분양 대행 전문업자가 그와 같은 틀에서 이제 해석되고 이해되다 보니까 나름대로는 좀 문제가 많아서 적합한 자격 규정이 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들으셨고요. 특히 분양 대행업자하고 소비자와의 밀접한 관계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 그로 인해서 국민에 대한 영향이 굉장히 크다. 실제로는 분양 대행업자들 실태 조사마저도 전무한 상태다 등등 많은 문제가 있으므로 제도의 틀 안에 가져와서 제대로 분양 대행업이 역할을 할 수 있게 해달라는 이런 말씀으로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인 우리 장경석 박사님 토론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국회 입법조사처 장경석 조사관입니다. 오늘 그 발표를 들으면서 이제 전반적으로 국회에서 이루어지는 입법이 이제 기존에는 이제 부동산을 공급하거나 개발하거나 하는 이제 공급자 중심의 어떤 입법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다고 하면은 이제 부동산 소비자를 보호하고 소비자의 어떤 이익을 어떤 식으로 증진할 것인가, 이런 이제 입법의 시대로 전환되고 있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제 부동산 소비자와 관련한 여러 입법들이 기존에도 이제 있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2016년도에 시행된 이제 공동주택관리법 이런 법들도 이제 그런 거에 해당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직도 조금 주택 소비자 어떤 자산 어떤 경제적인 크기보다도 큰 이 주택에 대한 가계 자산 중에 그 주택의 분양이라든지 또 하자 보수 또 중개 서비스 이런 것들에 있어서는 여전히 이제 국민적인 불만도 크고 항상 사고가 나고 그로 인한 피해들도 많고 그런 건데요. 오늘 다루고 있는 이 분양 대행과 관련된 것도 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변석영 박사님 말씀해 주신 거에 총론적으로 동의한다는 그런 취지에서 이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이제 분양 대행업에 대해서 법률적 정의가 없다는 거 그거 자체가 사실은 가장 근본적인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기존에 이제 2016년 17년도에 주택법에 준주택이라고 하는 이제 법적 정의가 들어오게 됐는데요. 그 준주택이 우리 이제 아시듯이 건축법상의 주택은 아니지만 주택에 준해서 이제 실제 거주하고 있는 오피스텔이라든지 뭐 고시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준주택으로 정의를 내리게 됐는데 그렇게 정의를 내리니까 그 준주택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적인 지원 사항도 생기고 규제와 관련된 것도 생기고 그렇게 됐던 거거든요. 여전히 이제 주택은 아니지만 그런 것처럼 부동산 분양 대행업이라는 것이 뭔지에 대해서 법적으로 먼저 정의가 있어야 그래야 이제 관련된 업에 대해서도 규정도 하고 지원도 하고 또 관리도 할 수가 있는데 이 법적인 어떤 정의가 없다가 보니까 결국은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법적 정의가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고 또 두 번째로는 오늘 또 제시가 됐듯이 건축물 분양이라는 것이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하고 주택법으로 이원화돼 있고 또 사각지대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미 이제 법적으로 법률 개정안이 발의가 되고 했습니다만은 법적인 정의를 명확하게 내리고 이 분양 대행자에 대한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 교육도 강화하고 관리 감독하고 실적 관리하고 할 수 있는 여러 제도들이 생겨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현행과 같은 데서 왜 그러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지를 그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에 이제 분양 대행과 관련된 규정이 있는데 한 가지 좀 소개를 해드리면은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주택법 이제 54조의 2하고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50조의 2 제 3항에 보면은 뭐라고 돼 있냐면 사업 주체가 업무를 대행하게 그러니까 분양에 대한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분양 대행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국토교통부 용어로 정하는 관리 감독을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어요. 이거 분양 대행자에 대한 관리 감독은 국토부나 뭐 지자체나 이렇게 공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사업 주체가 하는 것이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제 자율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시장 원리에 맞는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주택 분양 대행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대다수의 어떤 국민들과 관련돼 있다고 볼 때는 공익적인 사실은 이슈들이 발생하는 거죠. 이제 그런 상황인데도 이제 어쨌든 사업 주체만 이걸 일임하고 있다가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거고 오늘 이제 건분법 개정안 발의된 내용들도 사실 이제 거의 같은 유사한 제도를 갖다가 쓰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문제 해소가 안 되는 그런 결과가 초래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결국은 이제 이게 분양 대행업에 대한 법률적 정의 이런 것들이 일단은 없기 때문에 여기서 근본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대안으로 지금 제시하신 것 중에 이제 기존 법률을 개정하는 대안하고 새로 이제 법률을 제정하는 대안이 있는데 기존 법률을 제안하는 대안에 대해서는 이미 이제 국토교통위원회에 검토 보고도 나와 있고 근데 이제 세부적으로 조금 검토해야 될 사안들이 있습니다. 그 관련해서는 제가 이제 토론문에 살짝 적어놓긴 했습니다. 그래서 분양 그 홍기원 위원안에서 얘기하고 있는 분양 대행업 또 분양 대행업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이제 부동산 분양 대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의 범위에 부동산 분양 대행업자와 대행업자가 아닌 자가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것들이 좀 혼용돼 있는 그런 문제가 있었고
또 이제 공인중개사가 이제 분양 대행업 하는 것과 관련해서 지금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은 개업 공인중개사는 부동산 자격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을 해야 되고 또 시군구청장한테 이제 설립 신고를 해야 되죠. 그런 이제 과정인데 분양 대행업을 할 때 일종의 자본금이라든지 뭐 설비라든지 전문적인 거를 추가적으로 이제 부과를 해서 이걸 하도록 하는 데 있어서 또 이제 뭐 공인중개사 업계에서 좀 반대도 있을 수가 있고 이제 그런 문제들이 조금 또 남아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근데 근본적으로는 어쨌든 국민의 어떤 부동산 소비자의 편의 또 거래 안전 이것들이 이제 중요할 테니까 그런 측면에서 아마 논의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는 안에 대해서는 이건 굉장히 이제 사실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고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다만 이제 국회에서 여러 가지 이루어지는 입법들을 통해서 보면은 이제 특정한 업역에 있는 분들이 이제 자신만을 위한 어떤 법을 제정하기 위한 여러 가지 활동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몇 년 전에 있었던 이제 주택관리사법 제정안 그런 것도 있었고 지금 요즘도 이제 좀 논의가 되고 있는 이제 간호사법 제정안 이런 것들도 있었는데요. 여러 가지 이해관계들이 있다가 보니까 사실 이제 제안은 됐지만 이게 합의가 안 돼가지고 좀 제대로 된 성과를 마련해 주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좀 어떤 면에서는 좀 전략적인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은 기존 법률들을 좀 잘 활용하고 또 개정해가지고 고쳐 쓰는 방법 그 방법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장 박사님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대략 캐치하셨겠지만 제가 모두에 5분씩 시간을 드렸는데 다들 시간을 안 지키고 잘 길게 하시거든요. 근데 제가 브레이크를 안 걸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오늘 다루는 주제가 부동산 서비스 산업 영역 중에서 미진하게 제대로 잘 대처를 못 해온 영역인데 굉장히 절실합니다. 그래서 또 좌장을 맡은 사람 직권으로 이렇게 넉넉하게 시간을 드리고 진행을 하기 때문에 그 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장 박사님 모두에 이제 이런 말씀했어요. 부동산 주택 소비자 관련 입법 시대에 와 있다. 또 모든 문제는 분양 대행업의 법률적 정의가 제대로 돼 있지 않음으로 인해서 발생된 것 같다. 마치 주택법상에 보면 준주택이라는 정의를 한 후에 관련 산업들이 제도의 틀 안에서 관리되고 있는 걸 보면 이런 규정 제도화가 얼마나 절실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특히 그 분양 대행업과 관련해서 교육 관리 감독의 제도화 특히 그 주택 공급 규칙상의 분양 대행업이 나름대로는 50조 3항에 표현이 돼 있습니다만 실제로 이 분양 대행업을 마치 사업 주체가 관리해야 될 대상으로 보는 그런 상황에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하시고 마지막으로 발제자가 제안했던 1, 2안에 대한 장단점을 잘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저희 입법의 꽃은 역시 뭐 입법기관인 것 같지만 실제로 모든 거는 이 정부의 그 서기관들이 즉 각 과장님들이 다 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제가 이제 그런 관련 일을 평생 해온 사람이기도 합니다만 정부에서 이 과장님들이 어떤 분이 되냐에 따라서 나라가 바뀐다는 말을 할 정도입니다. 오늘 우리 토지정책과장님 모셨는데요. 김명준 과장님께 마이크를 옮기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저 국토부 토지정책과장입니다. 순서가 지금 가장 마지막에 오다 보니까 뭐 제가 이제 지금까지 쭉 해주신 말씀 듣고 제가 답변을 해드려야 되는 건데요. 국토부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오늘 이 토론하는 사항과 관련되는 과들이 한 3개 과 정도가 됩니다. 일단 부동산 서비스 산업 관련되는 차원에서 이제 저희 과가 있고
이제 또 주택 그 청약 그다음에 이제 분양대 관련해서는 또 주택법 담당 주택기금과가 있고요. 또 그다음에 건축물 분양법 관련해서는 부동산 개발 산업과 이제 저희 토지국 같은 소관인데 이제 이렇게 이제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제가 참석한 이유는 이게 지금 한쪽은 주택 또 한쪽은 또 건축물 분양 담당하고 있고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일단은 이게 부동산 분양 대행업이라는 것이 크게 봐서는 부동산 서비스 산업 그의 범주에 들어간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그 저희가 부동산 서비스 산업 진흥법 그다음에 또 진흥법에 따른 뭐 진흥 기본 계획 이런 거 수립할 때도 이런 각종 서비스 산업들의 그 법정화나 뭐 이런 부분들이 또 한 꼭지로 들어가 있었던 것이고요. 또 그거에 따라서 그 홍계원 의원님 발의해 주셨지만 비단 그 부동산 분양 대행업뿐만 아니라 부동산 자문업, 부동산 매매업, 쉽게 얘기하면 이제 기획부동산 이런 것들의 이제 폐해를 막기 위해서 이제 이런 것들 등록제로 도입하는 이런 부분까지 포함을 해서 이 발의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그 이제 부동산 분양 대행업은 이제 기존의 주택법에서 주택에 관련된 분양 대행 관련 사항은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제외를 하고 그 외의 것들을 이제 그러니까 그 뭐 상가나 오피스텔 뭐 이런 것들을 규정을 하기 위해서 이제 이게 이제 들어온 것으로 저는 이제 이해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상황을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그렇게 있는 상황에서 이제 그 법률이 지금 이제 계류 중인데요. 그래서 또 이제 그 법률에 대해서는 또 저희 정부에서 입법을 하게 되면 그 국회 입법조사실에서 또 조사해서 그 의견을 개진하고 합니다. 근데 그것과 관련해서 저희 것뿐만 아니라 자문업이나 매매업에 관련돼서는 좀 의견들이 많이 있어서 사실 요것들을 좀 충분히 논의하고 하려면 이게 상당히 무거운 상태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법 통과하기가 상당히 좀 쉽지 않은 이제 많은 좀 수정을 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그런 상황인데 그러던 차에 지금 그 건축물 분양법에서 이게 지금 개정안이 지금 발의가 됐습니다. 정동만 의원님 발의를 해서 그러니까 주택법 저희가 보면 주택법 관련돼서는 주택법에서 관장을 하고 그동안에 이제 비주택 부분에서는 이제 이게 블랭크로 돼 있어가지고 사각지대가 있었는데 그 오피스텔이나 상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 주택법 관련된 규정을 좀 벤치마킹을 해서 이게 지금 발의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주택 부분도 있고 비주택 부분도 이제 이렇게 주택 비주택으로 해서 이제 물론 이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그 지식산업센터나 이제 그거 이제 또 다른 그 산업부 이제 법이어서 그런 영역이 있긴 한데 그러다 보니까 어찌 됐거나 지금 주택법 그다음에 비주택 관련된 사항 관련된 이제 그 법 규정들이 이제 발의가 된 상태인데 이렇다 보니까 이게 좀 이제 이 정리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지금 안으로는 그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는 걸 말씀하셨고, 근데 이제 장경석 그 박사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 이게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는 거 그다음에 처리하는 것 자체가 또 쉽지가 않고요. 예.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그렇다고 보면 이제 부동산 서비스법 개정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기존에 나와 있는 거 외로 이제 부동산 분양 대행업만 별도로 떼서 그걸 다시 또 발의하는 걸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이제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제 저도 이제 국토부에서 법무 담당관도 하고 했는데 기존에 계류된 법이 있는데 이거를 다시 또 이렇게 발의를 해서 할 때는 제가 봤을 때는 당연히 병합 심의가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 기존의 법들이랑 결국은 다시 다 논의가 돼야 되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이것도 참 쉽지 않은 것이고, 저는 아무튼 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이 현재 지금 이 제도화를 말씀하시는 이유가, 그래서 업역을 말씀하시긴 했지만 저는 이 제도화를 하는 이유가 제일 첫 번째가 소비자 피해를 막는 그것이고, 그래서 건전한 시장, 그 투명한 시장을 조성하는 게 첫 번째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면 말씀하신 대로 사각지대를 막는 게 가장 첫 번째고, 그 다음에 사각지대를 막는 거 외에도 이제 아까 이제 말씀하셨던 게
그 뭐 30보 미만도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기존의 법들이 있고 그다음에 또 지금 건축물 분양법 자체가 분양을 위한 법이기 때문에 그 법에서 필요하면 그거를 30보에서 그 30보 이하로 낮추든지 그런 걸 좀 검토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물론 이제 주택법이나 거기에서는 그 기존의 주택거선 사업 승인이나 청약 기준이 30호 이상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만약에 이제 그게 이제 더 낮춰져야 한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면 그것과 분리해서 하는 그 사업 승인과는 또 분리해서 또 별도로 그걸 또 낮출 수 있는 거를 또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 아닌가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지금 법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 주택법과 건축물 분양법이 있는데 그 외로 또 별도의 법이 또 만들어져 가지고 이게 지금 막 어떻게 보면 막 세 갈래로 이렇게 되고 하는 그런 상황이 적절한지는 좀 저희는 좀 신중한 생각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만약에 저는 건축물 분양법이 통과가 된다라면 그리고 만약에 건축물 분양법이나 주택법이 미진하다라고 하면 교육 부분이 미진하다. 그다음에 그 외로 금지 행위나 각종 뭐 이런 것들을 해야 되고 그거에 대한 벌칙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들이 미진하다라고 하면 거기에 그거를 더 넣어서 그것들을 해서 빨리 통과를 시키는 게 바람직한 방향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게 오히려 더 법 통과하기는 쉬울 수가 있을 것이고요. 만약에 지금 건축물 서비스 부동산 서비스 분양 이걸 개정안을 또 낸다 할지라도 결국은 이게 병합 심의가 되면 다른 것들과 같이 다 논의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이게 지금 이게 법 처리하는 그 방법으로 적절한지는 조금 충분히 좀 검토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튼 전반적으로는 법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법을 뭐 불필요하게 막 뭐 별도의 법을 만들거나 또 막 그렇게 해서 한다기보다 현재 있는 법안들을 좀 이렇게 좀 충실하게 담아가서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하는 게 좀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